아, 201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연기준 예산제도 이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기준이니까 뭐가 기준이 되겠습니까? 없던 거로 하자는 얘기죠. 새로운 기준화해서 다시 시작하자. 리모델링이 아니죠. 재건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리모델링은 이미 있는 골격에다가 다시 건물을 짓는 것이죠. 옆에다가 외장 사업을 하는 것이 리모델링인데 그게 아니고 다 없애고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다가 건설을 짓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연기준 예산이다 이렇게 하고 영어로는 Zero Base Budget 이렇게 됩니다. 자, 경제적 합리성을 뭡니까? 추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일종의 뭐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합리 모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준 예산 절차가 있는데 절차는 가장 중요한 것은 3번이 되겠죠. BC 분석을 한다. 비용 편익 분석을 하겠죠. 그죠? 비용 편익 분석한다. 여러분들 비용 편익 분석에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강조드린 거 한번 있었죠. 그죠? 그 모델 한번 생각해 주시고 자, 3번 줄구세요. BC 분석 의사결정 대안 우선순위를 분해한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겠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연기준 예산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연기준 말고 말이죠. 일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표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별표를 한 4개 정도 치세요. 일몰법은 뭐냐면 일몰이니까 뭐예요? 태양을 좀 생각해야겠죠. 그죠? 태양을 생각하는데 태양은 영어로 이거죠. 그죠? 이건데 선인데 선이 어떻게 됩니까? 일몰했다 그러니까 셋 이렇게 되겠죠. 그죠? 셋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우리가 로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셋 로우 시스템이 바로 일몰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로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고 사실 이 세팅한다고 그러잖아요. 달도 별도 태양도 세팅해야죠. 안착한다 일몰했다 이런 뜻입니다. 달도 별도 뭡니까? 태양도 쉬어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몰법과 연기준 예산 방법을 양자를 어떻게 해요? 비교를 해봐야겠죠. 별표 4개 정도 치세요. 일몰법은 법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이게 들어갔죠. 로우가 들어갔기 때문에 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종전에 있던 법이 폐지된다는 겁니다. 없어졌다는 얘기죠.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법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연기준 예산은 예산제도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줄구세요. 그 다음에 연기준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 하게 돼 있어요. 단기입니다. 연기준은 매년 하지만 일몰법은 3년에서 7년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법이니까 법을 만들기도 힘든데 법이 말이죠. 금방 없어지면 법이 아니겠죠. 국회에서 말이죠. 엄청나게 열심히 해가지고 법을 만들었는데 하루아침에 없앤다. 그럼 법이 아니죠. 일단 국민의 의사도 물어봐야겠고 그 다음에 국회 동의도 받아야겠고 그죠? 그 다음에 공포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복잡해요. 예산은 그렇지 않죠. 덜 복잡하니까 금방 뒤집어 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밥상 엎듯이는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손바닥 엎듯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산이고 그죠? 그 다음에 법은 손바닥 엎듯이 할 수가 없는 게 법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어떤 뭡니까? 목적 있잖아요. 그죠? 정의라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의는 상당히 뭡니까? 이 뜬구름과 같은 거예요. 잡히지 않죠. 예산은 보이는 거잖아요.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1년 단기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고 시험 문제 은행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5번이 들어가 있어요. 일몰법은 말이죠. 최상위 정책 심사만 해당합니다. 그러나 연기준 예산제도는 말이죠. 정책이 많이 있는데 모든 걸 다 심사합니다. 자, 일몰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 심사하겠죠. 가장 중요한 법. 이 부분만 하는데
연기준 예산 방법은 모든 정책을 말이죠. 상위, 중위, 하위 다 합해가지고 같은 그릇에 넣고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요게 문제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 자, 모든 정책을 심사하는 것은 연기준 예산 방법이다. 요 문제만 풀면은 연기준 예산 방법 만점 맞는 거예요. 한 문제 맞은 거예요. 여러분 좀 축하드려요. 한 문제 맞아서. 우리가 20문제인데 한 문제씩 맞는다고 그러면 만점 나오겠죠? 우리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2문제 맞춰야겠다.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모이면은 20문제 다 맞추는 겁니다. 그럼 만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행정학은 파트별로 돼 있다고 그랬죠. 이 제목이 여기 하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연결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 경제학, 같은 경제학인데 미시경제학 공부하면 그것이 연결되잖아요. 다 수요 공급해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몇 문제 이런 식이에요. 오늘 강조한 거는 바로 제로 베이스 시스템, 버제팅 시스템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책을 심사한다. 심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없앨 건 다 없애고 좋은 것만 집중하겠다. 일종의 선택과 집중 비슷하죠.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알아두시고. 자, 거기 보시면은 ZBB에 거기 보면은 일몰법 나와 있고 밑에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ZBB의 장점, 각 수준 관리 참여하고 개선 중심의 상향식. 자, 이거는 말이죠. 상향식 의사결정에 근거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탑다운 제도는 뭐예요? 이건 하향식이었잖아요. 내고 싶죠. 거기다가 하는 걸로 톱 상관없습니다. 탑 상관없어요. 탑다운 제도는 하향식이었는데 ZBB 형식은 뭡니까? 예산제도는 상향식이었다. 상향식이 뭡니까? 밑에서 위로 의사전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의사결정과 다르다. 이는 막료 중심의 하향식 의사결정과 다르다. PPBS 시스템과 다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PPBS 시스템 뭐 했어요? P가 2개 나왔으니까 앞에는 뭡니까? 플래닝,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그죠? 플래닝 앤드 프로그래밍 시스템, 버젯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이거와 반대다. 그럼 시험 내고 싶겠죠? 그죠? 문제에 들어가 있어요.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 특히 PPBS 시스템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PPBS 시스템은 하향식이다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고 상향식이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틀렸죠? 반대로 ZBB 시스템은 상향식이다 내고 싶단 말이에요. 자, 우리 행정학에서 하향식이냐 상향식이냐 매우 중요한 어떤 기준이란 말이에요. 점증식이냐 그 다음에 합리 모형이냐 엄청 큰 모델이란 말이에요. 끝까지 모델이에요 이게. 일종의 저거 비슷하죠. 흑인이냐 백인이냐 이 얘기예요. 이거 구별하듯이 그런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자, 중요합니다. 시험에 꼭 출제되겠습니다. 자, 단점이 있어요. 장점이 좋은데 단점은 자, 이 연기준 예산 방법은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주관이 개입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거 없애.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합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주관이 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 개입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과다한 노력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과다한 노력이 들어갈까요? 모든 걸 다 평가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죠? 건물을 짓기보다 건물을 부수기가 어렵다는 말 들어봤죠? 건물 부수는 거니까, 연기준이니까 기존에 있던 건물을 부수는 거죠. 부수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건물 짓는 데는 물론 짓는데 한 2, 3개월 걸린다고 쳐요. 부수는데도 2, 3개월 더 걸려요. 피곤하고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자, 알아두시고. 자, 202페이지입니다. 참조만 해주세요. 그래서 품목별 예산, 성과주 예산, 지금 공부했던 거 다 나왔죠? 그죠? 목표 관리 예산. 목표 관리 예산은 여기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책 과정에 나왔던 것을 이 버제팅 시스템에 도입한 것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연기준 예산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계획 예산 무조건 시험에 출제됩니다. 계획 예산.
자, 거기 보면은 경향에다 줄을 그으세요. 계획 예산은 하향식 통합이다 줄 그으세요. 그 다음에 연기준은 상향식 통합이다. 이게 시험 문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행정학 공부할 때 일단 시험 문제 은행에 들어간 것부터 공부해야겠죠. 그게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그죠? 시험 문제 은행에 있지도 않은 것부터 공부해가지고 그거는 너무 고생한 거에 비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방법이에요. 제일 나쁜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일단 문제 은행에 들어간 거 한 600문제를 일단 내 거로 만들고 그 다음에 능력이 되면은 한두 문제 더 맞춰서 맞점. 이게 낫죠. 그죠? 가장 비합리적인 방법이 문제 나오지도 않는 거. 그걸 공부합니다. 옛날에 그런 거 보면 알아요. 좀 고등학교 때도 공부가 좀 안 되는 분들을 보면은 엄청나게 어려운 수학 정석 2를 보고 있죠. 원래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는 수학 정석이나 교과서를 문제 내는데, 그죠? 엄청나게 어려운 걸 막 공부하고 있어요. 나오지도 않는 거. 나중에 수학 점수 50점 나와요. 근데 교과서 열심히 한 사람 만점 나오죠.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노력한 거에 비해서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다. 아시겠죠? 흐름을 좀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능력이 좋고 실력 있는 사람은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 실력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알래스카를 갔는데 툰드라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 갔는데 빨리 적응하는 건 간단해요. 에스키모가 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거예요. 이글루 짓고서 말이죠. 거기서 불 쬐가면서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거기에 가면 그렇게 따라가야 되고 아프리카 수단이나 이런 데 가면 어떻게 해요? 위통 벗고 빤스 하나 입고 말이죠.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저기 창 하나 들고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 이건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로마자 6번 보세요. 신성과주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성과주 예산은 말이죠. 자, 1번 결과 중심의 예산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웃컴입니다. 아웃컴. 결과 중심 예산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은 성과주의는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2번 줄 그으세요. 자율적, 신축적 예산 운영을 보장했다. 이런 얘기죠. 신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항상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뉴잖아요. 그죠? 이게 들어가면은 자유를 준 겁니다. 자율. 요걸 주고 그 다음에 신축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예요. 신축적. 아시겠죠? 자율과 신축성을 강조한 것이 바로 신성과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시스템을 봤을 때 위에 표를 봤을 때 계획 예산 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가 뭐였어요? 그 전에 성과주의였죠. 그 다음에 다시 신성과주의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과거의 성과주의에서는 자율성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자율성까지 같이 넣은 거예요. 이런 부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웃컴 베이스드 버제팅 이렇게 되는데 왜 하필이면 베이스도 이렇게 돼 있을까요? BASED 됐죠. 왜 그랬을까요? 이때는 뭐 영어에서 여러분 공부했습니다만 수동의 뜻이에요. 이때는 수동의 뜻이다. 아시겠죠? 과거란 뜻이 아닙니다. 분사적 역할을 한 겁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부성과 결과에 대한 법을 통합하는 그 통합 체계가 강조됐다. 영어로 돼 있죠. 거기 보면은 GPRA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 아까는 결과였고 이번엔 Result가 나와 있죠. 같은 결과라 할지라도 개념이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이 다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리절트라고 그러면은 상위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영어에서는 리절트라고 쓰기도 하고 아웃컴이라고 한 말도 씁니다. 그거는 안녕하세요 하고 우리가 인사하듯이 진지 잡섰어 이런 뜻 똑같아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진주 잡섰습니까? 이것도 인사잖아요. 그죠? 안녕하세요도 인사란 말. 이런 뜻 같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4번 보세요. 그러면 과거의 성과주의와 신성과주의가 어떻게 다른가 시험에 나오겠죠? 자, 203페이지입니다. 자, 성과주의 보세요. 과거에는 말이죠. 1950년대니까 아무래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안 있다죠. 그죠? 세계적으로 힘들었을 때예요. 이때는 성과가 중요했던 거죠. 그러나 뭡니까? 1980년대 오니까
성과보다도 뭐가 중요합니까? 어떤 자율이랄까, 행정에 대한 책임이 더 중요하겠죠. 그죠? 전쟁이 터졌을 때는 일단 소득만 많으면 최고였던 거예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초강국으로 지금 성장하는 그런 단계였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의미에서 신성과주의 의미가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거기 보시면은 성과주의는 통제와 감독을 많이 중요시했다. 그러나 신성과주의는 자율과 책임, 줄만 보세요. 그리고 말이죠, 이런 영어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성과주의에선 산출, 자 똑같습니다. 아웃풋이라고 했죠. 아웃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뭡니까? 신성과주의는 리절트를 강조했다. 거기 보면은 아웃컴 이렇게 돼 있죠. 영어는 좀 뉘앙스가 좀 다르다고 그랬죠. 약간의 리절트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같은 결과인데 산출도 결과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런 산출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때 아시겠죠? 눈에 보이는 거다. 이런 거죠. 영어로 치면 like와 같은 그런 개념이고, love보다는 좀 사랑보다는 낮은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love 속에도 like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데 좋아하지 않아요? 사랑 개념에 좋아하는 개념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죠? I love you과 I like you 똑같잖아요. 나 정말 너 너무 좋아해. 그럼 사랑이죠. 그게 뭐예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 같은 개념이지만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 예산 제도가 있는데 뭐 시험에 출제 안 됩니다. 그래서 capital, 그 다음에 budgeting system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나와요. 이런 건 지워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숙지할 내용은 성과주의와 신성과주의의 차이점 뭐다? 자율성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드디어 파트 5가 끝났죠. 자, 우리가 행정학 공부할 때 말이죠.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쫙 가다가 여기서 조금 올라가 오름이라고 그러죠. 한라산이 있다면 오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예산제도였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펼쳐질 건 뭐예요? 이거죠. 바다입니다. 그냥 해녀들 만나는 겁니다. 해녀가 어떻게 잡는가 이거 구경하는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축하드려요. 이 오름이 끝났습니다. 오름. 여기가 예산제도. 그 다음에 이게 파트 1, 1, 2가 여기고 이게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6, 7강은 뭐예요? 6, 7편은 그냥 참 그동안 공부한 거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했구나 이 정도입니다. 전혀 중요한 게 안 나와요. 그냥 여러분들 읽기만 하면 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행정에 대한 의미를 파악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속에 정책이 있다고 그랬죠. 정책은 비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정책만 하니까 안 됐으니까 그 속에 있던 조직을 연구했잖아요. 그죠? 조직이 어떤가 이걸 공부했고,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해서 공부하니까 조직 속에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인사행정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인사가 뭡니까? 돈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예산제도를 공부했고, 이제 생각한 게 뭡니까? 다 했더니 이 조직이 말이 썩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책임을 또 물어야겠고, 책임을 묻다 보니까 안 되겠다. 자를 사람 자르고 내보낼 때 내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파트 6에서는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물어가지고 잘못되면 변혁시켜야겠다. 행정개혁 이걸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보시기 바라요. 자, 206페이지입니다. 자, 행정윤리 내지 행정공적윤리 부패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산까지 했는데 이런 걸 안 다뤘었죠. 마지막에 칼을 좀 대고 싶은데 뭡니까? 부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 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돈의 흐름이 왔다 갔다 하고, 그죠? 큰 국책 사업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부정부패에 노출될 수가 있다. 자연적으로 노출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감사원도 필요하고 검사도 필요하고 경찰도 필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저쪽 시장 하나가 구속됐죠. 뇌물 받아서. 이근방이에요. 그렇죠? 시장도 자기가 선거운동하고 돈 많이 나갔으니까 본전을 뽑고 싶겠죠.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어요. 전 시장은 반드시 교도소 간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교도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죠? 자기가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하다 보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누가 밀골하게 돼 있죠. 가만 안 놔두죠. 우리나라는 밀골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말이 조선시대 때
황희정석이나 맹사성 자기 집에 가보면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놀랐을까요? 왕이 말이죠. 밤에 자맹이라고 그럽니다. 일반 선비복을 입고 몰래 넷이 김내시하고 둘이 이제 자맹을 가요. 그 이제 맹사성 집을 갔다는 거예요. 황희정성 집에 갔다가 그 다음 맹사성 집을 갔다는 거예요. 황희정성 집에 가니까 누가 덜그덕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 보니까 황희정성이 설거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설거지를 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 자기가 수저를 닦고 있더라는 거예요. 황희정성이. 되게 웃겼죠. 자기 부인은 집 안방도 아니죠. 방 2개인데 거기 앉아가지고 화로를 찌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인은. 황희정성은 수저를 닦고. 어때요? 그림이 훤하죠? 이러니까 대표적인 사람. 나중에는 뭐 그걸 보고서 집을 지으라고 돈을 줬겠지만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맹사성 집에 가니까 이 사람 집도 없더라는 거예요. 더 막 거지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검소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부패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대 때 우리 조선이 가장 번창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패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이 계속 연장되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매관매직했잖아요, 그죠? 과거 보는데도 이미 과거 시험 문제 뭐 발설하고 그죠? 에? 그랬잖아요, 그게. 에? 자, 그래서 윤리가 중요했다 이런 얘기인데, 자 거기 보시면은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공무원법상에 거기 나와 있고 줄구세요.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휘슬 제도가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휘슬 블로잉 제도가 있어요. 내부 고발자. 무섭죠? 사실 내부 고발자 본인도 참 찜찜할 거예요. 그죠? 상관을 고발했는데 얼마나 그죠? 참 어려운 일이에요. 고발한다는 게.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쭉 보시면 부패 유형이 있습니다. 부패 유형 그러니까, 무슨 음식점인 줄 알아요. 그건 뷔페예요. 그건 뷔페고, 이건 부패. 아시겠죠? 그런 것도 유념해 주세요. 우리 부패 많이 해 먹었다 그러면 어때요? 뇌물 많이 먹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안 되고, 그건 뷔페예요. 뷔페. 프랑스 말입니다. 그건. 자, 부패 유형은 말이죠. 백색 부패가 있다는 거예요. 백색. 하얀색의 부패가 있어요. 흰색의 부패, 백색 부패입니다. 백색. 이거는 공익을 추구하면서 돈 받은 거예요. 공익적인 부패. 아시겠죠? 거짓말도 3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얀 거짓말, 그 다음에 검은 거짓말이 있고, 그 다음에 새빨간 거짓말이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얀 거짓말은 뭐예요? 좋은 의도로 선의로 했다는 거예요. 좋은 의도. 예를 들어서 의사가 지금 말기암 환자 있는데 저 얼마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110세까지 살 거예요. 이런 거짓말. 110세가 아니라 110초 안에 죽는다 이런 얘기였죠. 그죠?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검은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악의로 거짓말하는 거죠. 악의로 거짓말. 거짓말 중에 상 낮은데 나쁜 거고 이런 계통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흑색 부패가 있어요. 흑색 부패 그러니까 무슨 검은깨 생각하는 양반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사익, 개인적인 부패를 말합니다. 흑색 부패. 그 다음에 회색 부패가 또 있습니다. 회색 부패. 자, 회색 부패가 시험 나와요. 회색 부패. 이건 뭡니까? 회색 부패는? 그레이죠.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보니까 뇌물 받은 것도 아니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선물. 갑자기 말이죠. 내가 무슨 예를 들어 경찰에 내가 경무과장인데 갑자기 말이죠. 누가 선물을 갖고 왔네요. 선물이 너무 커요. 보니까 황소 한 마리 갖고 온 거예요. 누가 소고기 뼈 하나 정도 괜찮은데 갑자기 황소를 끌고 왔네. 그래서 경무과장님 고마웠다는 거예요. 제가 교도소 생활할 때 사식을 좀 늦어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황소 뿔을 잡고 왔어요. 800만 원짜리를. 그래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꼬리 하나만 잘라서 산채로.
죽이지는 않고 꼬리 잘라서 꼬리곰탕을 해서 먹었습니다. 뇌물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일부만 먹었는데 이게 애매하다는 게 선물인지 뇌물인지 헷갈리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회색 부패다 이런 얘기예요. 자, 사람도 이런 게 있잖아요. 화이트 칼라냐, 뭐 블루 칼라냐, 뭐 그레이 칼 이런 거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색 부패가 시험에 나온다. 선물인지 뇌물인지 애매한 거 있죠. 지금 판례상 어떻게 됐냐면 뇌물이 판례상 얼마냐면 35,000원부터 뇌물로 돼 있어요, 판례가. 그러니까 점심 식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35,000원 이상 먹으면 안 됩니다. 34,990원까지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걸리 한 잔 먹었다 그러면 뭐 어때요? 곰탕에다가 무슨 이렇게 먹다가 남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34,990원 할 때 딱 멈춰야 돼요. 왜? 거기부터 뇌물이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도 공직으로 가게 되면은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양경찰이나 이런 데 가면은 분명히 선물 들어올 거예요. 오징어 몇 상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계산해 봐야죠. 오징어 한 마리 계산해 가지고 34,990원까지만 먹어야 돼요. 아시겠죠? 항상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으로 나가면은 조심할 게 바로 뇌물이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뇌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면이에요. 퇴직금도 못 받아요. 그냥 아웃돼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34,990원까지 항상 합리적으로 생각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자, 부패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백색 부패, 흑색 부패, 회색 부패가 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부패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책임을 또 물어야겠죠. 시험에 안 나와요. 이 부분은 너무 쉽죠. 자, 뭐냐면 제도적 책임 제도가 있고요. 자율적 책임 제도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책임지는 거는 뭐 영어로 돼 있어요. 어카운터블이요. 어카운트 뭡니까? 세금 세한다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를 누적해서 계산, 칼큘레이트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율적 책임자, 리스폰서빌리티라고 그래요. 이거는 자율적 책임 제도는 뭐와 관련이 있다? 자율적은 뭐냐면 대응성과 관련이 있다. 대응성 한번 나왔죠? 대응성 뭐예요? 행정 서비스에 수요자를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수요자에 대해서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서비스가 대응성이라고 그랬죠.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행정 통제가 나옵니다. 어떤 부분은 뭐 행정 통제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설명하는데 필요 없죠. 행정을 왜 통제하냐면 지금 부패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통제해야죠, 그죠? 이런 얘기고, 그죠?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국방부 예를 들어서 무슨 좀 고위 관련된 말이죠. 미국에서 비행기를 예를 들어서 들어왔는데 비행기 조종사가 몇 톤 뭡니까 한 8,000피트 정도 올라갔더니 오작동해 가지고 그냥 굽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거죠. 통제 시스템이죠. 관리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행정 통제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관리 통제와 민주적 정치 통제가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외부적 통제, 내부적 통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 통제의 대표적인 것이 옴부즈만 제도입니다. 별표 하나 치세요. 옴부즈만 제도. 옴부즈맨이라고 됩니다. 옴부즈만, 맨 이렇게 됩니다. 옴부즈맨 제도는 뭐냐면 이거는 말이죠. 주로 이제 스칸디나비아 삼국 있죠. 러시아 바로 위에 있는 삼국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복지가 잘 돼 있어요. 인구는 작고 이런 나라에서 행정에 대해서 잘못하면은 국회에서 선출한 옴부즈맨이 가서 혼내주는 그런 제도가 옴부즈맨 제도예요. 우리의 경우는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죠. 고충처리 같은 맥입니다. 이걸 옴부즈맨이라고 그래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외부 통제 중에 가장 포인트는 옴부즈맨 제도예요. 거기 영어로 돼 있죠. 사실 옴부즈맨은 영어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옴부즈만이라고 돼 있는데 맨이라고 상관없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알아두시고. 자, 다음입니다. administrative reform 이렇게 돼 있죠. 행정개혁. 리폼은 뭐냐면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리폼입니다. 다시 리폼 좀 해주세요 그러죠. 옷 같은 거 리폼 해주세요 이런 얘기죠. 이걸 개혁이라고 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과정적 방법이 있고 구조적 방법이 있다. 그래서 거기 BPR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이렇게 되어 있죠. 리엔지니어링입니다. 엔진을 다시 바꾸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너무 많이 먹고 그래서 간이 상했어요. 그럼 어디 가요? 간을 이식하러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식합니다. 이런 거 마찬가지. 잘못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기술적 구조 방법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job enlargement 그랬죠. enlargement는 건 확장이라는 뜻이죠. 얘는 뭐 넓힌다 이런 접두사가 되는 거예요. enlargement. 그 다음에 직무 충실이 있죠. job enrichment예요. enrichment. 여러분들 그 행정학에서 영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부자란 뜻도 있지만 보충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아시겠죠? 부자란 뜻도 있죠. 근데 보충하다. 아무래도 곡간이 비었으면은 부자가 되려면 보충해야겠죠. 곡간에다 쌀이라든가 무슨 뭐 여러 가지 갖다 보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보충, 충실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충실이라고 합니다. enrichment. 자율성과 그 다음에 직무 환류의 원활성을 도모하는 거, 이것을 직무 충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정도 보고 그 다음에 OECD 국가라는 게 있는데 참조해 주세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OECD의 생각을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알아두시고 거기 보면은 효율성 진단, efficiency, security 1979년입니다. 그 다음에 Financial Management Initiative 1982년이에요. 그 다음에 Next Step이라고 하죠. 행정개혁이 있습니다. 1988년도. 그 다음에 Citizen Character 해서 1991년도에 있습니다. 이런 거 있다라고만 알아줘요. 문제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어떤 분은 막 그냥 스펠링까지 암기해요. 문제원에 들어가지도 않은데 나오지도 않거니와요. 그 다음에 뉴질랜드가 있습니다. 공기업 책임 운영 기관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라운 엔티티티에서 나왔죠. 그래서 크라운이니까 뭡니까? 왕관이겠죠. 그죠? 그죠? 이런 얘기예요. 뉴질랜드 참 옛날에 이제 영국에서 죄를 지면은 호주로 귀양 보내고 뉴질랜드는 귀족이 갔었어요. 그걸 통치하려고. 지금 바뀌었죠. 뉴질랜드는 슬슬 망해가고 호주가 세계 강대국이 됐잖아요. 그죠? 호주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제4절 정보와 전자정보. 여기도 역시나 중요한 게 없는데 지금 말이죠. 정부도 전자정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 세종시가 있지만 세종시에 지금 자치행정수도잖아요. 저 행정시잖아요. 특별행정시란 말이에요. 거기에 중앙관서가 많이 가 있잖아요. 부서가. 근데 갈 필요 없죠.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데 뭐 들어가요. 그죠? 모든 게 정보 시스템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세계가 다 모든 게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 박스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인데 연결 경제 창출한다. 자, 줄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B2C가 있죠. 이거 뭐라고 했어요? B2C는 몰라도 되는데 아까 G2B도 있었는데 이거는 비즈니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기 나와 있는데 거기 보세요. G4C도 있고 거기 보면은 Government for Citizen 결국엔 뭐예요? 일반 시민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이거는 나중에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이런 거와 연결되어 있어요. 시민 정보 공개 청구 이런 게 있습니다. 정보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우리가 주인인데 말이죠. 에? 국가에서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자 2번 보시면은 전자정부론 이렇게 돼 있죠. Electronic Government. 영어 몰라도 됩니다. EG라고 그러면 돼. 이걸 EG라고 그래요. EG.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요 정도. 요거는 말이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전자정부 제도가 있었는데 이 거버먼트인데 요게 한 단계 발전한 게 또 있어요. 요거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 뭐냐면 마지막 줄 보세요. 유비쿼터스 정부라는 게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정부. 그거 좀 알아두세요. 요거는 뭐냐 유정부라고 그러는데 유정부. 아까는 이정부였죠. 이게 이정부가
유정부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지로. 그럼 이거하고 이거 차이점 뭘까요? 이거는 컴퓨터라든가 전자통신망과 내가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국가정보 시스템 보려면 내 노트북 컴퓨터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적인 컴퓨터 없어도 아무 데 가서도 내가 정보를 접속할 수 있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 장소건 때건 상관없고 밤이건 낮이건 장소, 섬이건 아무 데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라도에서 예를 들어서 뭐 다이버기 때문에 바다 들어가서 갑자기 정부 제도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정보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접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라도 해역 지하에 거기에 뭡니까? PC방을 만들어야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 가나 PC방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장소 관계없이. 갑자기 말이죠. 물고기와 춤 좀 추다가 갑자기 정보 시스템을 알고 싶은 거예요. 장관이 누구더라? 알 필요가 있겠죠. 해양수산부 뭐 있나 없나 이것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유지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알아두시고 유비쿼터스라고 그래요. 유비쿼터스는 뭐냐면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컴퓨터 관련 없이 아무 때나 내가 국가 정보를 캐낼 수 있는 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걸 유비쿼터스라고 그래요. 유 거버먼트입니다. 알아두시고 넘기세요. 210페이지는 우리나라 전자정보 사업이 있는데 참조만 해주시고요. 행정전산망을 구축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UN 세계은행 이렇게 있는데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1페이지에 전자정부의 비전이 있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211페이지 제일 위에 4번 knowledge government라고 있죠. 지식정부가 중요하다. 결국에는 아는 게 힘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는 게 힘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여러분 중에서도 공인중개사 하는 거 따신 분이 계실 텐데 공인중개사 하더라도 지금은 예를 들어서 내가 송도에서 공인중개사 하겠다 그러면 어때요? 외국인이 막 들어오잖아요. 다 영어 쓴단 말이에요. 그죠? 이 빌딩에 있는 몇 평에 해당하는 곳에 내가 임대차 들어가고 싶다. 영어로 하면 영어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외국어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거. 그리고 만약에 여기 가산 디지털 쪽 가면은 조선족이 많단 말이에요. 중국말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식정부 사회다. knowledge government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결국에는 정부의 이제 비전이잖아요. 비전. 그죠? 비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전자 거버넌스라고 하나요? 전자 거버넌스니까 뭡니까? 외부 인사, 즉 시민단체란 이익 집단까지 끌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거버넌스 사상이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부 혁신에서 뭡니까? 뭘 추구했을까요? 거기 보시면은 3.0 정부를 추구하고 있다. 자 거기 1.0 정부, 2.0 정부, 3.0 정부니까 어떤 사람이 뭐 시력 따지는 거 했는데 시력은 3.0 없어요. 2.0이 최고 좋은 거예요. 그죠? 3.0이면 천리안입니다. 천리안. 자 거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정부는 3.0을 추구한다. 자 거기 보시면은 국민 개개인이 중심이 된다. 국민 개개인. 자 줄구세요. 그 뭐예요? 다원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확장 민주성을 추구한다. 그 다음에 능동적 참여, 공개적 참여를 추구한다. 그 다음에 개방, 공유, 소통. 그 다음에 협력 원칙이다. 좋은 건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무선 인터넷, 그 다음에 스마트 모바일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은 바로 뭡니까? 책임을 물어야겠다. 이런 얘기죠. 혁신, 공부할 거 하나도 없죠. 나와봤자 한 문제, 두 문제야. 거의 안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 무슨 얘기냐. 여기서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하고서, 자, 여기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까지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212페이지 보면은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행정정보공개제도는 뭐냐면 국민의 액세스권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행정에 대한 것을 나도 알고 좀 있어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여기까지는 뭐냐면 우리가 1편에서 우리 몇입니까? 6편까지 공부한 것은
국가 재정, 국가와 관련된 거였어요. 국가와. 중앙정부와 관련된 것이었고, 제7편은 중앙정부 말고 또 지방정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지방자치론을 또 공부합니다. 즉, 우리가 공부했던 6파트까지는 국가 전체적인 흐름이었고, 요거는 지방에 나온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방행정론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7입니다. 어느덧 파트 7까지 왔죠? 여러분들 처음에 공부할 때, 어느 세월에 파트 7을 가? 내가 지금 파트 1도 죽어나는데, 이런 말 했을 거예요. 그죠? 속으로. 벌써 파트 7 왔죠? 잠깐 앞부분 좀 보겠습니다. 자, 제1절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의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2번을 보세요. 지방자치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다 간단히 써요. 풀뿌리 민주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물이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연병장에 있는 잡초 제거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웍합발로 그냥, 어때요? 뿌리를 뽑진 않고 웍칼로 비비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있으면 또 나오죠. 또 하라 그러면 또 똑같은 방식이에요. 왜? 풀뿌리를 다 제거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한참 걸리고 죽어나요. 그래서 민초들을 위한 그런 제도가 바로 지방자치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시험에 나오는 게 딱 제일 1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구별하는 거예요. 자, 215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 보시면은 잘 보세요. 주민자치라는 게 나오죠? 단체자치.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주민자치는 정치적 성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자, 정치적. 정치에다 포인트 둔 겁니다. 단체자치는 법률적인 성격이에요. 자, 이번 사상 민주주의까지 하나 쓰세요. 민주주의를 추구했다. 결국 주민자치는 뭐예요? 주민자치는? 요거는 민주주의를, 그죠? 민주주의를 꽃 피우게 한 거예요. 국가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민주주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체자치는 뭐예요? 단체자치는 국가에서 조금 관여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자유를 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런 뜻입니다. 지방 분권. 분권이라는 뜻이 뭐예요? 국가 권력을 나눠줬다 이런 뜻이죠. 이건 뭐예요? 국가 권력을 전제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지방자치는 뭡니까? 국가 권력 필요 없다. 우리 건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주로 저런 나라가 많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 공화국이 되게 많아요. 러시아 속에 공화국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볼 때 러시아 하나만 있을 것 같죠. 그 속에 공화국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중국도 자치국이 많죠. 내몽고 자치기구, 뭐 티벳 자치구. 티벳 같은 경우도 물론 중국 땅이지만 뭡니까? 거기 최고 지도자는 티벳 그 사람일 거예요. 분명히. 내몽고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까지는 못하죠. 컨트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 주민자치다. 이런 얘기예요. 주민자치는 쉽게 말해서 주민 속에서 최고 수장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런 얘기예요. 단체자치는 이 단체 속에서 최고 수장이 나오는 게 아니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주체 보세요. 주체는 역시 당의 구역의 주민이 거기에 주체가 되어 있죠. 반면에 단체자치는 중앙정부 내지 국가죠. 국가가 통솔하는 거예요. 자, 거기다 쓰세요. 주민자치는 영국과 미국형입니다. 영미평, 영국과 미국, 유럽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대신에 단체자치는 독일형입니다. 독일형. 대륙법계입니다. 대륙법계.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민자치의 범위는 넓어요. 거기 바번 보시면 엄청 넓죠. 자치를 했으니까 자기들이 재정도 하고 행정도 하고 다 하죠. 어느 정도냐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잖아요. 자치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도 마찬가지죠. 특별행정자치시죠. 그죠? 스스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일종의 중국 같은 게 홍콩과 같은 거예요. 홍콩도 중국의 시진핑이가 뭐라고 말 못해요. 홍콩이지만 그죠? 그죠? 말 못하는 거예요. 왜? 거긴 자치구역이기 때문에.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통제 형태는 입법적, 사법적 통제만 합니다. 주민자치는. 그러나 단체자치는 행정적 통제까지 해요. 대통령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도지사가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죠. 물론 큰 사고 치면은 통제를 받겠지만 자치권을 준 거예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도세 보세요. 독립세죠. 그 다음에 단체자치는 부가세입니다. 자, 그리고 국가는 영미제도고요. 그 다음에 단체자치는 대륙법계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6페이지입니다. 다른 거 보시지 마시고 216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보면 티브라는 사람이 나와요. 티브의 가설과 발로 뛰는 투표 이런 말 나오죠. 거기다 별표 좀 치시기 바랍니다. 요걸 좀 요거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발로 뛰는 투표가 뭐냐? 이것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냐 그럼 이런 얘기예요. 제가 말이죠. A라는 동네 살다가 A라는 동네가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요. 그러면은 선거로서 그 A라는 시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B라는 동네로 이사 가버린다는 거예요. 발로 표현을 해버렸죠. 내가 이 도시의 시스템에 만족을 못합니다. 그럴 때 B라는 도시로, 즉 거기 보면은 voting with fit라고 나왔죠. fit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 foot의 복수형이잖아요, 그죠? 발이 두 개니까 당연히 복수형이다 이게 아니고 이 시민이 말이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foot라는 것은 뭐 발이란 뜻도 있지만 이사 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사 감으로써 내가 의사표시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좀 조심해 주세요. 그래서 발로 하는 투표, 발로 뛰는 투표입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정이 있어요. 시민의 이동성을 확보해야 되겠고 완전한 정보를 해야 되겠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4번 보세요. 분권화된 체제, 지방자치 제도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그죠? 잠깐 거기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5페이지 별표 한 5개 치십시오. 요거를 요 문제 꼭 나오니까요. 주민자치와 그다음에 단체자치가 시험에 꼭 출제되고.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덜한 게 있었는데 사무 쪽 보세요. 사무에다가 좀 별표 하나 더 치시고 거기 보면은 자치사무와 국가 위임 사무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자치에서는.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자, 이건 좀 제가 조금 설명이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청이 있습니다. 청이 있고 지방에는 지방청이 있겠죠. 지방청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일종의 단체자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말을 들어야겠죠. 그죠? 이런 거고, 이런 겁니다.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주로 이런 겁니다. 주민자치의 대표적인 것이 지방의회 있죠. 지방의회.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는 중앙의회, 즉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내가 지방의회 의원인데 국회의원이 나한테 뭐라고 못합니다. 이거는 주민자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내가 경찰청장인데 예를 들어서 제주지방경찰청장한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제주지방의회에다가 도의회에다가 내가 의원한테 당신 내 말 안 들어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이거는 주민자치. 경찰청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즉 라인이 제주지방인데도 여기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는 단체자치. 그러니까 단체자치는 국가사무와 뭡니까? 주민자치사무가 구별이 돼야 한대요.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민자치에서는 거기 보세요.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가 구별이 안 됩니다. 그 빨간 거 줄 보세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됩니다. 따라서 위임사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위임 사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국가 말 안 듣는다 이런 거 비슷하죠? 국가에서 위임한 게 없단 말이에요. 국가하고 나하고는 독립된 법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고, 그게 아니다. 단체자치는 독립된 것은 아니지만 어때 약간의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국방부 장관이 있고 그다음에 각 시도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하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장은 누구 말 들어야 돼요? 국방부 장관 말 들어야지 어떡합니까? 그런 계통하고 똑같다. 자, 그래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매우 중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00%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안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에는 신중앙집권과 그다음에 신지방분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